네, 안녕하세요. 방송 순서는 지금이 일부격이지만 가장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가수 한국인 파리파리론 24 왜 김제 벽골제는 반부여 백제연합 고조조 신라가 만들었나, 충주 금능동 김씨족단, 목지국 친미 다래국 대방국 근초고 왕 때부터 고구려대 부여 백제 고조선 신라 정립이 시작되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인드라가 그동안 세계 최초 가설 빨리빨리론 1부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핵심이 냉대 건조 기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고조선을 얘기했습니다. 이때 삼국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유일하게 고조선의 직계를 통일신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고구려와 백제는 어떤 관계냐면, 백제는 나중에 남부여를 얘기할 만큼 부여 백제예요. 고구려는 고구려고요. 그래서 이 삼국시대라는 것은 고구려 대 부여 백제 대 고조선 신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야는 뭐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가야사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정립이 언제부터 있었나? 저는 330년 김제 벽골제 때부터 시작했다, 본격.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거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인드라가.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오늘날 상식적으로 어긋났지만 어떻게 신라가 김제 벽골제를 만들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오기다. 아니, 오기라도 정도 것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굳이 김부식이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는 걸 뻥튀기 할지언정, 그 학자들,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다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있는 걸 뻥튀기 하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역사학자가 아니다. 근거가 있다. 그게 뭐냐? 충주 금능동 김씨족단 세력이다. 충주 금능동 김씨족단 세력에 대해서 인드라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인드라는 오늘날 정설로 여기는 익산 건마국 준왕이 배 타고 와서 익산에 왔다라는 썰이 청동기 익산의 청동기가 발굴되면서부터 굉장히 익산 청동기가 굉장히 눈부시거든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겠냐? 준왕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발음상 금마국, 건마국 이러면서 이렇게 비정이 된 건데, 인드라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맨날 무슨 유사 역사학에서 늘 강조하는 게 무슨 몽골어다, 투르크어다 이런 거 끌어당겨가지고 이게 같다라고 우기는 건 대륙파들의 특징이거든요. 천문현상처럼.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고고학적 발굴과 문화학적 발굴, 저는 언어학적 그 개념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버빈의 견해도 굉장히 인드라가 유심있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유전학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배영일 선생과 박노자의 스승 미하일 박,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드라는 환파, 대륙파, 신라파, 백제파, 고구려파, 부여파, 마한파, 진화파
일본바, 뭐 중국바 다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런 것은 좌의 파시즘이다. 또한 성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열등감이 있다. 인들한 중시조 개념을 중시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막 역사에서 강조하는 오치가문 그냥 개족보예요. 일본 왕도 개족보고 오치가문도 개족보예요. 중시조라는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에? 고려시대 이전에 김유신 가문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드라와 김해김씨지만 뭐 최씨 가문, 뭐 진씨 가문, 뭐 목씨 가문, 뭐 사택씨 가문 그런 거 딱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인드라가 생각에 노예가 됐을 수도 있다. 대부분 노예가 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고조선 세력이 준왕 세력은 뭐 그냥 편의상 한시조선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만들은 위시조선이라고 하고 역계경 세력을 역시 조선이라고 합시다. 다 안 맞는,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든 뭐 위시든 뭐 한시든 다 수백 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황해도에 왔어요. 인드라 순서상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번이 왜 중요했겠어요? 거기에 뭔가가 있으니까 진번군을 설치한 거죠. 근데 그 반발이 곧바로 이루어져 가지고 진번군이 해체된 거고, 거기에 건마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황해도 건마국이 언제 없어졌나? 거기에서 인드라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걸로 해서 수정했습니다. 뭐냐면은 기원전 80년, 90년경부터 한나라가 쇠약해지잖아요. 한무자가 되졌기 때문에. 그때 고구려다, 옥저다, 동해다, 대부분 그때 다 나라가 생깁니다. 소국들이. 마찬가지로 한강유역, 임진강유역에서도 소국들이 발생한다는 거고,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위기에 빠졌다가 왕망의 신나라, 그게 망하면서 새로운 후한이 형성된다 이거죠. 후한이 안정된 체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한이 안정된 체제다 보니까 후한의 뒷배경을 받은 낙랑군이 약해져 가지고 대동강역으로 좀 약화됐다가 다시금 힘을 내는 시기가 기원 후부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후한이 기원 후 25년에 개국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은 지금 한반도 자료가 없지만 1세기, 2세기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동 왕의 공손강의 대방군 설치 194년인가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기원 후 25년부터 후한의 25년부터 그 대방군 설치 194년까지의 역사가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는 게 인드라 입장이에요. 거기서 약화되던 낙랑군이 세력 확장을 했겠죠. 그때 이제 낙랑군에서 대방 지역, 오늘날 황해도 지역을 먼저 타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쪽은 항상 그 관리하기가 힘든 유목성 국가들 지역이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돈도 안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방구 황해도 지역에 있던 건마국부터 무너졌다. 건마국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황해도 지역의 숱한 마한 소국들이
무너졌을 것이다. 낙랑군의 어떤 소국 정리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가? 아니다. 그 잔존 세력들이 마치 끈질기게 삼별초의 난처럼,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처럼 이동했을 것이다 라는 게 인드라 추론인 거죠. 그럼 어디로 갔냐? 멀리 가냐? 아니다. 상당수는 수도권으로 갔고 건마국을 추정했던 세력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이 목지국, 오늘날 천안에 자리 잡았을 것이다 라는 게 인드라 추정이죠. 고고학적으로 오늘날 천안이 목지국의 가장 유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목지국이나 건마국이 단지 무력이 세서 혹은 뭐 농업 생산력이 높아서 교역력이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목지국이나 건마국 특징을 보면은 정복 활동을 안 한다 이거예요. 정복을 해야 되잖아. 힘이 있으면. 맹주국가인데 안 한다 이거야. 이건 뭘 말하냐? 종교국가다. 종교도시국가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인드라의 창세기 문화론, 수메르 경제설원에서 수도 없이 나왔던 니프루다. 종교도시가 뭔 정복활동을 합니까? 니프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수메르 아카드 도시들은 모두 니프루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 위상이 바로 목지국이고 건마국이었다. 이거를 무역 네트워크의 어떤 이득으로 따지는 것 자체가 목지국이나 건마국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게다가 고구려, 부여, 신라, 가야 할 것 없이 모든 백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선 다 아래서 태어났다. 난생 천소신화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탱그레 신화와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유럽 신화, 오딘 신화와 탱그레 신화가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어라. 그러면은 죽어서 대초원에서 양치기 하면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게 종교예요. 예맥족이나 조선인이나 예인 모두 할 것 없이 건마국이나 황해도 건마국이나 천안 목지국을 맹주로 모신 것은 나중에 탱글의 어떤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소도 개념이나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것과도 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목지국이기 때문에 뭔가 군사 외교로 만약에 백제가 목지국을 공격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메르 아카드에서 아무리 힘이 있다고 니프를 공격합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람신이 지가 신이다 그래서 공격한 일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진짜로 아카드 나람신이 공격했는지 아니면은 니프루 도시 내에서 분열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중요한 건 고고학적으로 목지국에서 천안 목지국에서 멸망당한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백제가 공격했기 때문이다. 그럼 역사적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목지국이 만맹주국인데 진국 변환까지도
다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인데 역사에서 기록이 있는데 없어. 그럼 고고학적 기록은 분명히 망했어. 이거를 해석하는데 백제군이 공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는 있어요. 인드라 볼 때.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교도시를 공격한다? 그럼 백제군의 명분이 떨어져요. 아무리 백제가 대방군의 똘만이, 낙랑군의 똘만이었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어렵다. 그럼 뭐냐? 그러면 백제를 보면 되잖아요. 고이양 때나, 고이양의 후손인 책계왕이나, 뭐 분서왕, 개왕, 비류왕 때를 보면, 첫 번째, 로마이건, 중국이건, 한반도이건, 일본이건 간에 기후 격변기였다. 로마 온난기가 끝날 때예요. 인드라는 지구 온난화론보다 지구 건조화론을 강조하잖아요. 기후가 떨어지면은 건조가 되는데, 다시 말해 습도가 낮아져요. 근데 특히 한반도는 더더군다나 혹독하게 건조해집니다. 물론 여름에는 더더욱더 습도가 높아질 수 있죠.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그 엘니노 현상처럼 여름과 겨울의 격차가 뚜렷해진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어지간해서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보통 대가뭄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문명이 끝장납니다. 심지어 인도 같은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와가지고 문명을 까먹을 정도예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 시기는 그러한 관점을 본다면은 목지국 내에서 서로 사람을 물고 뜯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신께서는 뭐 하시냐? 이런 불만이 있잖아요. 지금 딱 굶어 죽는데 신은 왜 우리를 살펴주지 않아? 살펴준다며! 불만 세력이 친백제계로 간 거죠. 그리고 뭔 소리냐? 신께서의 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더욱더 신을 믿어라. 이런 게 친목지 거수국들, 친목지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서로 극심한 대결을 하는데 흉년은 가속되고 가뭄은 지속되니까. 비류왕 때 기록을 보면은 서로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인데 목지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극한 대립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목지국이 멸망의 길로 갔다. 내전이었다. 백제는 여기에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당대 정세로 보면 대방군 신경 써야지, 고구려 신경 써야지, 내부 반란 신경 써야지, 흉년 신경 써야지. 비류왕은 바깥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정복할 틈이 없는 거예요. 하고 중요하게 인드라가 얘기하는 것은 삼국사기 기록에서 신라와 백제가 전쟁한다? 전투를 벌인다? 아니죠. 경주에 있던 애하고 기껏해 한성백제에 있는 애하고 싸운다? 말이 돼요? 아니다. 이것은 나중 역사로 보니까 신라계, 친백제계가 싸우니까 신라 대 백제 싸움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그것은 친목지계 대 친백제계의 내전을 신라 대 백제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이렇게 과히 넘어선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인드라는 이제 대방군이 314년에 멸망했는데 대방군이
공성강이 설치된 지 1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314년이면 194년에 설치됐으니까 이미 중국인들도 한국화됐다, 한반도화 됐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관료들도 한국 한반도 개거나 상당수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다. 한자도 알고 과학기술 면에서도 상당히 앞섰던 족속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많았을 거라 이거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겠죠. 그냥 대방군에 남아서 고구려에 충성할까, 이런 고민을 한 사람도 있겠죠. 반대로 그냥 용꼬리가 되느니 뱀대가리가 되겠다 라고 해서 내려온 게 김제일 수 있다. 그 김제 가능성, 김제 벽골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난들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분고국 기리형 전투에서 패했다고 해서 완전히 못살되는 건 없어요. 전투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전투에서 20-30%만 뭐 당해도 못살 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참패거든요. 그런 면에서 잔존 세력이 남아서 남했다 이렇게 보는 게 충분한 있을 수 있는 가정이다. 또 하나는 고고학적으로 오늘날 서울과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데, 당시에는 한강하류, 오늘날 백제의 어떤 고고학을 살펴보면 철기 면에서 굉장히 하등했다. 오히려 한강 중상류, 오늘 신분고국 이런 나라에서 거기에 고고학이 해서 출토하면 훨씬 더 우수한, 상대적으로 앞선 철기 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건 인드라 늘 강조했잖아요. 철기 문화는 사카 문화다. 오늘날 철기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예요. 무기는 여전히 청동이라고, 청동무기. 그것은 강철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철기 문화라는 것을 나는 인드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카 문화는 철기 문화가 아니라 강철 시대다. 철과 강철은 달라요. 철은 청동만도 못해, 말하자면. 그래서 청동무기가 쓰인 거예요. 청동무기를 압도한 거는 철제 무기가 아니라 강철 무기입니다. 그거 사카가 만드는 거예요. 사카인이. 그거 전제하고 이러한 데서 충주 금는 금식, 김씨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세상에 금속, 김 아니야, 금. 사카 문화가 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유난하게. 수메르 아카드는 은을 중시했는데, 그쵸? 세상 최고의 금속을 금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카 문화 대장장이와 연금술사들은 은보다 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인드라는 반백제 연합이 형성됐을 것이다. 1기 황해도 건마국, 2기 목지국, 그리고 3기가 반백제 연합. 그것은 신분고국 자녀 세력과 대방국 자녀 세력, 충주 김씨 세력, 목지국 친위 세력, 거수기 세력, 이런 세력들이 뭉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백제가 당시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김제 백골제를 만들었다. 그 김부식이 이걸 딱 기사를 보니까 신라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건 그래도 백제가 만들었어 이렇게 우길 겁니까? 그냥 기사를 보고 김부식이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대방군의 뛰어난 인류, 소수겠지만 뛰어난 과학기술력, 충주 김씨의 어떤 사카 문화적
대장장이 능력이 합쳐져서 김제 벽골제 그리고 대흉년, 대가뭄,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소빙하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곤란했던 시기에서 김제 벽골제가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 좋은 걸 김제 벽골제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난 인력이 필요한데 이 좋은 걸 한성백제 수도에서 왜 안 만들고 거기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김제 벽골제 저수지를 만듭니까? 안 그래요? 백제 입장에서 왜 거기 가서 만들어? 김제까지 가서 하다못해 목지국 안성천에 만들든가 임진강에다 만들든가 한강에다 만들든가 안 그래요?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충주 인드라가 계속 지난 시기부터 얘기했지만 이 충주 족단 세력이 김씨 족단 세력이 결국 사벌주까지 점령했고 그리고 사로국을 점령했다. 석시신라를 내몰고 제3의 건국을 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 벽골제 세력이 양분돼서 하나는 사로 신라로 가서 신라를 건국했고 제3의 신라 건국을 했고 다른 한 세력은 친밀하래. 오늘날 그 남해안 특정할 수가 없어요. 뭐 해남이다, 뭐 영암이다,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해안 세력이어야 돼요. 극히 일부는 글로 갔고, 삼별초처럼 남해안도 불안하다. 일본으로 갈래. 실제로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뭐 극히 일부는 오키나와까지 갔다고 하는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대방 세력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러면 김제 벽골제는 유적이 없냐? 근초고왕이라는 걸출 천재가 345년에 집권하면서부터 싹쓸이를 한 거야. 광개토대왕이나 근초고왕이나 진흥왕과 똑같이. 거기서 뭔가 100년 동안 있으면 유적이 남겠죠. 뭐 묘제가 달라진다든가 뭐 부장품이 좀 있다든가 거기 묘제 안에 뭐 의식 주르면서 뭔가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는데 벽골제 만든 다음에 벽골제가 뭐 330년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근초고왕이 345년인가 집권해요. 천재죠. 인드라는 근초고왕을 백제의 제4의 건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4의 건국. 비류 건국, 운조 건국, 고유왕 건국, 제4의 건국을 백제 제4의 건국 세력을 근초고왕으로 본다. 인드라는 근초고왕이 형통적으로 부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밑바닥 인생 혹은 뭐 이름 없는 호적 그런 사람이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인드라는 근초고왕 때부터 비로소 여씨를 인정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진씨다, 해씨다 뭐 인정 안 해요. 여씨 그리고 뭐 부여씨 둘 다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저는 낭랑태수 여구 이 간념 국제 공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씨, 부여씨를 근초고 왕 때부터 인드라는 인정한다. 백제 왕씨로서. 그 이전에는 뭐 백제씨가 뭐 우씨다, 진씨다, 해씨다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파시즘이다. 열등감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그 감기가 약간씩 계속 도지고 굉장히 체력이 떨어져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방송을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예, 녹화 방송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조금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뭔가 의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송이라는 것도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꾸준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 가설 그죠? 빨리빨리론, 한국인 빨리빨리론에 대해서 인드라가 지금까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핵심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서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한국이 보통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다 해서 온대기후로 보통 알고 있는데, 사실은 냉대 건조 기후다. 보통 시베리아 기후라고 하죠. 냉대 건조 기후는 냉대 수변 기후. 보통 일본이나 중국 남부, 서유럽, 지중해성 해양 기후뿐만 아니라 영국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도 냉대 수변 기후, 그러니까 겨울에도 비가 꾸준히 내린다 이거죠. 반면에 냉대 건조 기후는 여름에는 막 그 열대야까지 느껴질 정도로 덥지만 무덥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지만, 겨울에는 추운 데다가 매우 건조하다 이거죠. 건조하면 더 춥죠. 거기다 그로 인해서 냉대 건조 기후가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힘든 악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태계가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한국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생물종이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그 강력한 생태계의 장악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생태계 정도 그러한 특성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들어온 외래종도 한국에서 그런 이유로 살아남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국인의 어떠한 얼굴이나 전반적인 체격,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단지 춥기 때문이 아니라 자외선 때문에 위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에 따라서 얼굴의 색상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온도뿐만 아니라 경도,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치중대수로 동아시아하고 구분해서 동북아시아라는 여기서는 한국, 일본,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그 건조 기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습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로 인해서 지성 피부가 필요했고, 겨울에 축축해야 되거든요. 축축하지 않으면 막 그 피부가 간지럽고 막 거칠게 일어나고 막 그런 것들에서 피부가 축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머리카락이 굵은 것도 서양인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 얇죠. 머리카락이 굵은 것도 이러한 냉대 건조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이 특히 사일린의 한국인이 이주해가지고 물 먹는 그런 얘기가 있죠. 당장 그 러시아인들은 물 먹고 살지 하고 막 배를 골굴 때 한국인들은 뜻밖에도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하면서 해가지고 요즘 한국 다음으로 가장 한국 음식을 즐기는 지역이 사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가축나물이죠. 그 동북아시아에서 돼지 키우는 건 이미 보편적이고, 돼지가 동북아시아에서 가축이 기원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히
냉대 건조기후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중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빨리, 왜 한국인은 유독 빨리빨리냐, 이것이 단지 근대 이후 자본 경제 시대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문인가? 아니다. 그럼 조선시대에도 이러한 세종시대나 이런 것들 중소왕조 실록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성미가 급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추운 날씨인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말을 간결하고 짧게 한다. 길게 하지 않고 요것만 간단히. 그 다음에 걸을 때 좀 빨리빨리 걷는다. 이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덥고 추운 그런 기질 차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한국이 유독 빨리빨리를 강조하는 것은 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인드라는 이 냉대 건조기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대체로 냉대 수변기후에서는 온도차가 연중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게 여름 준비하고 겨울 준비하는 게 특별히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은 냉대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준비해야 될 거, 겨울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엄청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차량 실험하면 전 세계 대부분에서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더운 지방에서만 자동차를 실험하면 추운 겨울에,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건조하고 마치 사막처럼, 여름에는 무척 덥고 습하고, 그러한 면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는 만큼. 그러니까 매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할 수밖에 없다. 혹자에서는 이 빨리빨리가 농사하고 관련이 있지 않냐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농사를 한국인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만 빠르다고 빨리빨리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은 냉대 농사와 상관이 없다. 냉대 건조기후에 적응하려는 그러한 기질이, 생존하려는 기질이 한국인의 성향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인만큼 민원이 많은 나라가 없다. 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고객센터가 형편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객센터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나라가 한국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이거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은 배달, 배송 이런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민원이 닥치거든요. 이게 민원이라는 게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쥐약이에요.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근래 일이냐? 아니다. 조선시대 때도 상소문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왕들이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만큼 민원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아요. 투서도 엄청나게 많아요. 투서도 엄청나게 많고 민원도 많고, 하여간 뭐 해달라, 이거 해달라, 요구사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지경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렇게 별로 없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걔네들은 뭐랄까, 한국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양상인데, 그거는 뭐 중요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고인돌 얘기를 잠깐 하면, 고인돌 황해인, 이게 인드라 생각에는 한국의 그 거성 문화가 전 세계에서 좀 독특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인드라 생각에는 스톤헤지
영국 스톤헨지 아시죠? 그 영국 스톤헨지를 건설한 족속이 오늘날의 잉글랜드인들이 아니에요. 예. 이 스톤헨지가 대략 한 뭐 5,000년에서 기원전 뭐 4,000~5,000년에서 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수했지만 이걸 만들었던 스톤헨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대체로 멸종당했다고 학살당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전자적으로 C1이라고 할 수 있어요. C1. 이 사람 남방계통인데 수렵 채집인이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C1 인류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한 방향은 유럽으로 갔는데 이제는 C1이 유럽에 거의 없어요. 기원전 2500년, 2000년 그쯤에서 멸종당했습니다. 없어요. 한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다. 일본에는 이제 조금 남았어요. 조모닌, 남방 조모닌 계통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C1이 그 기원전 만년, 마지막 빙하기 때, 한 만년 무렵에 황해가 여전히 그 황해 초원이었거든요. 바다가 아니라. 그럴 때 이제 한반도로 오고 일본으로 갔던 사람들이 남방 조모닌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해빙이 되면서 급격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반도 전역의 신석기 시대 때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000년 전부터 한 3~4,000년 뭐 이런 정도의 시기까지 한반도에서 살았을 걸로, 해안가 위주로 살았을 걸로 인들은 추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기후 격변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늘 강조했죠. 올라갈 때보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때가 굉장히 위험하다. 기후가 추워지기도 하지만 건조해진다 이거죠. 건조해진다.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이러한 기후 격변기에 상당한 조모닌이 멸종당했다. 그래도 거기는 일본은 한국과 달리 냉대 건조 기후가 아니라 냉대 수변 기후였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보다는 덜 자연사였을 거예요. 누가 뭐 죽였다, 제노사이드 같은 건 아니라고 분석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 한국형 고인돌을 만들었던 이 황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사하거나 굶어 죽었을 것이다. 견디지 못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냉대 건조 기후와 냉대 수분 기후 차이가 한국의 집과 일본의 집을 또 차이를 만들어냈다. 이러면 일본의 대표적인 것은 다다미잖아요. 근데 이 다다미는 여름에 워낙 습하기 때문에, 이 일본의 대표나무, 삼나무, 그걸로 만든다 이거죠. 비싸기도 하지만,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대신에 겨울의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다. 반면에 한국은 소나무죠. 대표사 나무가 한국은 소나무인데, 소나무하고 한국이 궁궐에도 소나무를 썼고, 한국형 기후, 냉대 건조 기후에 가장 잘 적응하는 나무가 소나무다. 이 소나무로 집을 짓는다. 이런 차이가 있다. 아궁이, 온돌 시스템도 이것도 이 연해주로부터 기운 문화거든요. 연해주로부터 함경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 온돌로 이렇게 본격화된 것은 조선 후기 빙하기 시절에, 소빙하기 시절에 전국적으로 퍼진 겁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인도를 상당수가 이 온돌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하층민이나 쓰는 게 온돌이었어요. 오늘날 뭐 앉아 있는 문화, 집안의 방구석 뜨뜻한데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중기 이후지, 그 전만 하더라도 다 의자에 앉아서 중국 애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나무에 앉아서 하는 방식이었다, 사는 게. 일본 애들은 다다미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는 온돌 위에 앉아있다, 이런 차이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집은 겨울용이다, 장단점이 있죠. 온돌이. 아파트에도 전세계 아파트에서 한국 아파트만 온돌 시스템을 두었기 때문에 이 배관 문제 때문에 30년마다 거의 30년마다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아파트다. 다른 나라는 이런 온돌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년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 배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한국형 아파트는 온돌 아파트다, 이런 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인드라는 두 가지 전략, 이걸 이제 송곡리 문화를 하나 했는데, 이 송곡리 문화 같은 경우는 이게 남방 계통의 문화라고 저는 보고, 이것이 어떤 한국형 외에 찾아볼 수 있는 문화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잠깐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만 조선과 관련돼서, 고조선과 관련해서 대체로 기원전 4세기경, 그때 이제 중국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에서 요즘 발굴되는 게 대체로 그와 부합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인도랑 환빠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저는 환빠뿐만 아니라 대륙빠, 대륙신라, 대륙고려, 무슨 대륙백제, 이런 것들에선 다 비판적이고요. 요즘 마음빠, 이제 하다도 안 되니까 마음빠도 나왔어요. 마음빠, 신라빠, 가야빠, 다 인드라는 이 빠 종류, 그러니까 연구하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창의적으로, 전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일부에서는 이것은 신민사학 이러면서 기존의 강단사계를 아무런 근거 없이 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 책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논문 하나 못 쓰면서, 전 세계에서 어디든 인정받지 못하면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그 사람들이 이 나라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자위파시다. 자위파시 역사가, 국수주의. 이런 게 심해지면 게르만주의, 이런 게 해서 파시즘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위험한 상태다. 저는 자위파시를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고조선 같은 경우는 환단고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단고기에 대해서 가짜 문서라고 하잖아요. 가짜 문서고, 북일본 지도를 받아서 국원이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 애들이 만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가짜 문서, 시온이정서가 가짜 문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원이 만들었다. 이런 환단고기하고 비슷한 게 이란의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기원전 8, 9세기 7, 800년대에 나왔던 게 페르시아 역사인데, 그것도 유사 역사학이에요. 그냥 구약을 참고해서 자신들의 어떤 역사를, 이란인이 세계 최초 인류이고, 그러면서 쫙 구라를 푼 거예요. 그 유사 역사학이에요. 이란인들이 상당수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이란주의, 트러크주의, 이런 게 다 유라시아주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포퓰리즘, 국수주의, 게르만주의다.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륙바에 관해서는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에 어떤 케플러 초신성 기록이 있는데 그거를 중국 학자가 보고서 학계에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조선왕조 실록이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된 일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에선 뒤늦게 알았어요. 1999년인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후에 한 2000년대 초반에 박창범이라는 그 서울대 교수가 그렇다면은 삼국사기 기록도 한번 하면 어떨까 하고 했는데 중국 쪽하고 일치가 된 면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신라 백제 고구려는 한반도나 만주에 있어야 되는데 왜 백제와 신라 기록이 중국에 있지? 당연히 이렇게 박창범 서울대 교수의 견해는 딱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이러한 역사학자가 아니라 그쪽으로 과학자니까.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저도 이제 처음에 참신하다 여겼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쫙 해보니까 김부식이 그러니까 당시의 고려 왕의 부름을 받아서 중국에는 사마천에 사기가 있지 않냐.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본받아서 한국에도 그와 같은 역사서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인데 당대 문헌들을 고려했을 겁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서, 일본의 사서 한자로 돼 있으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삼국이 동일한 것들은 취급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독자적인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넣었다 이거죠. 거기에 어떤 김부식의 의도가 있네, 이 사람이 무슨 신라 사람이네, 신라계네, 뭐 이런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드라는 가짜는 거라고 봐요. 그냥 김부식이 당대에 중국 고전이 있으니까 당대 고고학은 후제 자빠졌으니까 문헌만 가지고 하는데 문헌이 중국 문헌이 있으니까 중국 문헌을 보고 참고한 거고 한국 문헌이 있으면 한국 문헌을 또 우선시했어요. 또 그런 것들. 일본 문헌도 보고 그래서 나온 게 삼국사기인 겁니다. 정사예요. 삼국유사는 정사가 아니고요. 물론 일본서기나 삼국사기나 중국의 정사나 모두 각각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는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의도 자체를 가지고서 의도가 있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다 이거죠. 참고를 해야죠. 우리 왜 환단고기 무시하냐? 무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창단고기는 보면서 무슨 재밌는 얘기를 했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면에서 저는 그래서 재미있는 소설책으로 봐요. 저는 뭐 예를 들면 화랑새기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역사학계에서. 가짜냐 아니냐.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서긴 위서인데 아주 좀 재미있는 위서. 그렇게 보면 안 되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삼국시대를 다루는 어떤 책들이 삼국사학이 삼국유사밖에 없잖아. 한국에서. 당대 통일신라 관점에서 그 나라 실상을 보여주는 건데 이 박청아라는 양반이 뭔가 소스가 있지 않았겠냐 라는 어떤 의혹이 조금은 있어요. 진짜로 없는 건 없을 순 없어요. 총독부에 자료가 있지 않겠냐. 어느 정도는 박청아가 소설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무언가 소스가 있을 거다. 원문 그대로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그 화랑새기를 진본이다. 난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이야 아직까지. 그러나 그냥 훌륭한 베스트셀러 명작이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당시에 어떤 신라 사회 고품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아 이게 신라가 어떻게 통일신라를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가능했구나. 그 다음에 가야계라고 그래서 다 그냥 똑같은 가야계가 아니라 진골이 다 진골에도 다 그런 가야파도 세 개의 파로 나눠져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참신한, 기존 자료에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인들한 존중하는 것이지 딱 거기다. 그래서 전 가짜문서지만 가짜문서 분명합니다. 시온이정서는. 시온이정서에 참고할 게 많잖아. 그런 식으로 역사학자들이 참고하고 화랑세계에서도 거기에서 어떤 액면 그대로 보진 않되 비판적으로 보되 그것과 관련된 유물들을, 고고학적 성과들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가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잖아요. 인드라가 이제 사설을 보면서 삼국사기나 일본 서기 뭐 이렇게 그냥 푸터하게 뭐 그냥 쭉 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한다면은 일관되게 중국의 그 취하는 게 삼국지에 다 있어요. 원교 근공. 예. 전략은 딱 하나예요. 원교 근공. 예? 가까운 적을 치기 하기 위해서는, 예? 먼 이웃과 친해가지고, 예? 양쪽에서 압박을 가한다 이거예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 먼 곳의 친구가 누구죠? 미국. 원교 근공. 우리가 친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원교 근공. 가까운 애들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한 다리 건넌 미국이 친해야 되죠. 한국은 지정학적 이유로 친미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친미 안 해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국은 옆에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부경입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오늘 체력이 남아서 2부를 시작합니다. 우선 한 분께서 비트코인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투자 접었습니다. 비트코인 1억 넘기 전에 팔았습니다. 그냥 놔뒀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운명이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신께서 인드라에게 더 많은 행운을 주지 않을 작정이시구나,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라 그렇게 여기고, 저는 이제 투자를 접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매일 10,000원씩이라도 열심히 노동해서 돈 버는 걸로 정했습니다. 부러워하지 않기. 맞아세. 진짜 진심입니다. 저는 투자에 뉴턴처럼 투자하면 1턴 돈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폭등했는데 저는 비트코인 투자로 1,000,000원을 잃었어요. 이런 폭등장에서 1,000,000원을 잃었습니다. 그것만 아시고요. 전 다시는 투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제 투자론, 이론적으로는 빠삭하지 인드라가. 이론만 빠삭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어쨌든 돈 많이 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전 금융 실전 투자 면에서는 아주 병신입니다. 그래서 자랑도 안 할 거고, 뭐 인간 지표 있다 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무식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인드라가 인정하는 거 잘하잖아요. 이런 거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인드라 인정합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간 지표다 그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인드라가 이제 역사론을 얘기할 때, 오늘 2부격은 아주 핵심적인 얘기만 할게요. 대한민국 주적은 지금 현재 누구입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했던 게 원교 근공, 가까운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대상과 친해라. 원교 근공. 그것이 일관되게 고대 중국의 내부적 삼국지도 원교 근공이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한족 이외의 세상에서도 전개됐다는 것, 그것이 고스란히 삼국지 세계에 투영됐다는 것. 그래서 초기 고구려사, 그러니까 삼국사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만조선 망한 다음부터 기원전 108년부터 요동왕이 대방군 설치 때까지 약 300년 동안의 기록이 한국에선 굉장히 없어요. 그때 이러한 것들이 자료가 없는데 고고학적인 유물들을 우리 고고학분들, 인드라 존경하는 고고학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문헌학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원교 근공이다. 이런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원경의 주적 대상이 고구려였다는 것, 초기 역사에서는. 물론 나중에 가서는 백제고 신라가 되지만 300년 역사에서는 이만 조선이 망한 다음에는 한반도 지역에서 가장 역할을 했던 낙랑군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이 초기 삼국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낙랑군의 지위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거예요. 낙랑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는 낙랑군을 쏙 빼고 고구려와 백제의 이해관계, 고구려와 신라의 이해관계, 백제와 신라의 이해관계, 여기에만 관심을 두리고 있다. 아니다. 초기 300년 동안은 낙랑군과 다른 주변 국가의 소국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대방군 설치 이후에는 대방군과 한반도 정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백제는 왜 이렇게 원수지간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드라 얘기할게요. 고대 중국 입장에서는 위만 조선을 멸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고조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조선이 잘 나갈 때는 중간에 연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제후국들이 연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고조선을 띄워준 거죠. 그럴 때 준왕도 잘 나가, 그러니까 준왕 이전에 고조선도 잘 나가고 이만조선도 잘 나갔던 거예요.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막상 연나라가 망하니까 국경이 맞대가지고 고조선이 망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국경을 맞대니까 이제 너하고 우리가 친할 이유가 뭐가 있어? 원교 군공에서 원이 아니라 근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구려가 있기 때문에 백제 신라와 고대 중국이, 특히 백제가 연결이 됐던 거예요. 만약 고구려가 없다면 굳이 고대 중국 입장에서 백제와 친교를 맺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고구려가 없다면 고대 중국이 부여와 요동왕 공손강이 자기의 딸을 부여왕에게 보낼 정도로 혼인동맹을 추진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삼국지의 조나라 위, 조위가 요동왕 공손강의
강을 정보할 때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원교 군공에서 요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이는 처음에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화답했죠. 자, 조이가 제안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요동을 박살내자 해서 박살냈습니다. 요동을. 고구려와 조이가 국경선이 만난 거예요. 고구려는 어느 정도 먹었겠죠. 요동이 망하니까. 그러나 조이는 더 많이 먹은 겁니다. 그러자마자 조이는 쌩까고 부여에게 뻐꾸기를 날립니다. 잘해보자. 부여는 거기에 화답해서 거의 매년 조이에 조공을 보냅니다. 우리 이런 관점을 아셔야 된다. 그리고 백제가 인드라의 특이한 세계 최초 가설이죠. 온조 비류 구태설에 대해서는 기존 학계에서도 우리 한우리카 이런 분도 인드라하고 거의 견해가 비슷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고구려와 백제 관계를 생각하는 것까지는 인드라와 같은데, 이거를 고대 중국과의 관계, 낙랑군과의 관계를 간과한다. 그게 인드라의 세계 최초 가설이다. 백제는 왜 유독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까지 모두 난생설화라는 신화적인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왜 백제만 이러한 신화적인 요소가 없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단지 우리 백제인이 아주 그냥 현대인이야, 인간적이야, 아니죠. 학자들도 압니다. 학계에서 알아요. 그래서 인간주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죠. 인드라의 성씨의 기원과 왜 당대 한반도 및 중국 외 왕조에서 왜 성씨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몰라서 못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을 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인드라는 성씨를 인정하지 않는다. 광개토 장수왕 이전에 고구려 성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초고왕 이전에 성씨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흥왕 이전에, 신라 진흥왕 이전에 성씨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성씨 개념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집착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열등감에 기원한 열등 우월주의, 즉 파시즘의 징조다 라고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오늘날 근대 역사학과 고고학의 출발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서 고고학이라는 거 아세요? 성서 역사학이에요. 근대 역사학의 출발은 성서 고고학이고 성서 역사학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우월감을 역사에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고학을 시작한 거예요. 성서가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집트 파고 이스라엘 파고 수메르 파고 그랬던 거예요. 결과는 어떠합니까? 고고학 결과로 나타난 것은 구약에서 얘기한 것과 정반대로
유다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고고학적 발굴로는 이스라엘이 더 잘 살았어요. 아무리 파봐도 대홍수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파봐도 족장시대 그리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의 유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인드라가 창세기 문화론에서 강조한 바 있죠. 또 하나 고고학적으로 람세스 2세가 또 떠오르잖아요. 모세, 이 람세스 2세가 중요하거든요. 이집트에 매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성경 구약 고고학이고 성서 고고학이고 특히 핵심은 모세예요. 모세 신화를 증거하자라는 거였거든요. 모세를 증거하려면 람세스 2세, 그 다음에 힉소스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고고학적 발굴을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힉소스인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도란 세계 최초 가설로 힉소스인은 후르르인이다 이렇게 강조했죠. 물론 후르르인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인드라가 새롭게 구성해서 얘기를 했죠. 기존의 어떤 후르르인이다 뭐다 이런 것들은 약간 인종주의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인드라 인종주의적 관점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또 하나 람세스 2세는 과연 그 이집트 왕조, 해당했던 이집트 왕조는 지금 몇 왕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집트 람세스 2세 왕조는 어떻게 갑자기 힘을 내가지고, 오늘날 시리아까지, 다마스커스까지 쳐들어갈 수 있었을까? 힉소스인에 밀려가지고, 오늘날 이디오피아까지 밀려났던 상나의 지역까지 밀려났던 이집트 왕조가 어떻게 살아났을까? 역사적으로 보면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이집트 왕조가 몇몇 왕자와 귀족들이 도망쳐서 상나일로 갔어요. 상나일에서 이디오피아인들과, 오늘날 이디오피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누비아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누비아인과 혼인동맹을 맺습니다. 그 후손이 바로 람세스 2세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오늘날 이집트 역사학자들은 이런 사실을 거부해요. 람세스 2세 때도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집트의 노력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집트의 노력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노력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란의 노력, 이란 역사학자들의 노력, 이게 모두가 인드라 관점에서는 좌우의 파시즘이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신들의 역사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파는데 파면 팔수록 자신의 결과 반대 결과가 나와요. 묻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좌익 1번 우익파쇼 반쪽압의 7시간 세월호 가짜뉴스 일루미나티 음모론 산게임 문의 춘추 반쪽압의 흥룡의 똘마니 자익 괴뢰파쇼 반쪽 일성과 자익 파쇼
반쪽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7시간 음모론은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파면 파는데 세월호 7시간 막 여러가지 노력했는데 파면 팔수록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반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이것이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드라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왜 이 얘기를 하죠? 오늘날 한국 국사계의 인드라가 신민사학 운운하는 거에서 우리 국사학계에 대해서, 역사학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변하겠습니다. 민족주의 사학이다, 신민주의 사학, 이런 제야사학, 이런 책파리들, 또라이, 한신대 출신 또라이 같은 놈들, 이덕일 같은 또라이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이런 놈들에 대해서 인드라가 인정하지 않거든요. 좌우 파쇼들에 대해서는. 대륙바 이런 데서는 당신들을 지지해요. 이런 대륙바들을 반대하죠. 환바, 대륙바 이런 애들은 에 대해서는 대신 여러분들 지지합니다. 단 인드라는 여러분들이 이게 권하고픈 것은, 왜 여러분은 한반도 역사에서 말갈 연구와 왜 연구에 왜 금기시하는 것입니까? 외에 대한 실체를, 한반도 외에 대한 실체를 감추기 위해서 왜 백제사를 뻥튀기 하고 만사를 뻥튀기 하는 것입니까? 한반도의 말갈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왜 발해에 고구려인 말갈인 누가 우세냐, 이따위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좌우 파시즘 연구만 계속할 것입니까? 그런 연구 계속해보세요. 드러나는 건 오히려 말갈인일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이 고구려사 연구를 포기했어요. 지네들이 자기네들 거라고 고구려사 연구를 쫙 궁극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드러나는 건 훨씬 더 한반도 쪽에 유리한, 대한민국에 유리한 역사만이 나오니까, 증거만 쏟아지니까 얘들이 이제 고구려사 포기했어요. 오늘날 중국 애들이 새로운 제2의 동북궁정을 하는 게 뭡니까? 부여사 연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비가 뭐가 돼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말갈의 존재, 여진의 존재 왜 부정하십니까? 오히려 인드라가 이런 면에서 두만강변, 두만강 푸르무레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드라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주몽의 출자론에 대해서도 좀 더 할 말이 많고, 할 얘기가 많아요. 왜 한반도 외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고, 뭐 가야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인드라가 10년 동안 인드라가 고대사 동호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 그 소장학자들이 한때 2000년대 인터넷 사이트에 고대사학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사람들 인드라 다 알거든요. 예를 들면 연합뉴스의 김태식 기자, 비도록까지 오늘날 무슨 교수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회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딱 주장하는 거 보면, 아, 그때 저 사람, 이 사람 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드라가 거기에 거의 모든 글들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그때보단 지금 많이 진보해서, 그때는 고고학적 징계가 없으니까 맨날 문헌만 따져가지고, 그때 기억났던 게 갈석산이 어디냐. 맨날 갈석산. 아유, 되게 지겨웠어. 갈석산 논쟁. 하여간.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아시죠? 이 방송을 볼지 모르는 분들. 자,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근대 고고학과 근대 역사학, 20세기 역사학은 성서고고학과 성서역사학에서 그 의도와 달리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와서 흥미로웠던 역사였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백제사 연구 열심히 해봐야 백제를 더 망칠 뿐이다. 신라 연구 맨날 해봐야 신라를 망치고, 가야사 연구, 지금 가야사 연구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가야사 연구가 지금 왜 위기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고구려 막 열심히 연구했어요. 고구려가 망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역사란 그래요. 고고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 연구 막 또 지명이를 하늘이 내리신 그건 한신 때 또라이가, 책파리가 논문 하나 제대로 쓴 놈이 아닌, 쓰지도 못한 놈이 무슨 뭐 만제국 뭐 이런 헛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만을 막 해봐요. 많이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면 인드라 제안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갈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갈.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나오는 외와 말갈의 실체를 우리가 파면 팔수록 오히려 역사의 진실과 함께 대한민국이 더 풍요롭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단일민족이라는 이런 환각을 깨고 훨씬 더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역사학계가 오늘날 K-팝이나 이런 데서 보는 한류보다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동영! 니에비가 뭐하던 놈이야! 석산! 이런 정동영 같은 놈들을 국회의원 시키는 게 민도가 낮은 놈들의 특징이죠. 정동영! 제명이 키운 놈이죠.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에 예분하세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시아 고맙습니다. 세옹지마 고맙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이웃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